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9월 1일 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빵플레이션 들어보셨어요? 슈카월드에서 빵 990원에 팔았다고 난리인데 이거 포함해서 오늘의 핫한 뉴스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가 오늘 하루에서 풀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빵플레이션인데 990원짜리 빵 팔았다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싸게 팔면 좋은 거 아닌가? 아 그렇죠. 네, 근데 슈카가 한 거죠. 슈카월드의 네네. 진행자 슈카. 저도 기자생활 하면서 네. 이 원가 분석이라는 걸 가지고 사고를 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원가라는 게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붙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습지 교사가 단순히 뭐 종이 잠깐만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놓고 정말요? 말씀 좀. 네. 학습지 교사가 네. 원가라는 게 원가라는 원가 게? 분석 예전에 많이 해보셨는데 학습지 교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학습지 교사가 원가 분석을. 단순히 종이 프린트 비용만 가지고 종이하고 프린트 비용 얼마다라고 학습지의 원가를 계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습지 교사가 네. 한 달에 뭐 몇만 원, 예를 들면 뭐 3만 원 받고 네, 네. 방문 지도를 네. 하는데 네, 종이값이가 얼마 안 되는데 아, 그렇죠, 이 원가 부풀린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사실 비싸요? 저도 이제 그러면 안 과거에 된다. 그런 기사를 써가지고 무리를 빚은 적이 있는데 지나서 후에 보니 원가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 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나중에 깨닫게 됐는데 이번에 빵값 같은 경우도 네. 빵값이 단순히 밀가루와 뭐 소금빵이 밀가루와 소금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금빵이 밀가루와 소금만 들어있는 건 맞는데 그게 네. 3,000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 그렇죠. 살림하시는 특히 분들은 한국은 이제 굉장히 임대료 가장 크고요. 인건비도 크고 임대료도 그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고. 한국의 아니, 빵집은 경제적으로는 대부분 다 그렇지.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이 가맹 요구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구제 문제를 감안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 빼고 원가가 얼마다 그리고 이 슈카는 또 굉장히 신뢰받는 또 굉장히 팬덤이 많은 네네네. 그 유튜버인데 유튜버가 갑자기 빵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빵값이 사실 내가 3,000원 하는 빵을 990원에 팔아보겠다 해가지고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아, 이 특히 또 요즘 핫플레이스인 성수동에서 네. 이 그 빵을 팔기로 해서 갑자기 새벽부터 3시간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했습니다. 뭘 한 거예요? 거기 빵집을 연 건가요? 빵집을 열었습니다. 아, 빵집 열어가지고 진짜 빵집을? 예. 열어서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빵집 이름이 뭐죠? ETF 베이커리라는 주식 투자할 때 네네. 그 상품 이제 워낙 ETF, 이분이 이제 경제 네. 관련 유튜버이기 때문에 ETF 베이커리. 팝업 스토어를 열어서 아침 8시부터 팝업 스토어면 잠깐 하다가 또 치우는 네네. 그런 그렇기 때문에 가게죠. 문제인 게 네. 생업을 가지고 하는 분들은 이제 여기에 뭐 인테리어든가 뭐 온갖 인건비라 사람을 뽑고 게다가 이제 뭐 이 비용이 많이 들겠죠. 인테리어만 해도 뭐 몇 억씩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팝업 스토어는 잠깐 열었다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만큼 한국의 빵값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빵값이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파리보다 비싸다. 프랑스보다 비싸고 미국보다 비싸다. 실제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실제 비싼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이제 빵값이 비싸다고 하면 이 자영업자들 특히 한국은 또 회사 그만두면 통닭집, 빵집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슈퍼 그다음에 뭐 이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유일하게 이제 하는 이제 그 사업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 빵집인데 빵값이 비싸다라고 하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죠. 났고 사실 다들 빵값이 비싸다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세상에 빵을 좋아하는 사람 두 부류 있다고 세상에 그 인간이 두 종류 있는데 네. 빵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과 빵을 좋아하는 사람 두 종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빵은 다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빵을 다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빵이 비싸다고 하니까 빵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자 일단 네. 근데 그래도 소금빵은 3,000원이잖아요. 팝업 네네. 스토어를 열었더라도 거기 네. 뭔가 가건물이라도 세우고 네네. 간판도 세우고 뭐 그렇죠. 페인트칠도 하고 했을 네. 거고 거기 나와서 빵 파는 사람 인건비도 줬을 거고. 네네.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3분의 1을 이 줄여요? 슈카월드의 그 990원은 네. 그런 게 다 빠져 있는 아, 그거 다 순수하게 이제 그건 마케팅 비용에 다 빼고 그냥 이 밀가루와 재료비를 다 해서 빼서 우리가 990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무슨 이제 그게 뭐 실험적인 측면인지 아니면 이런 거 가능하다는 측면인지 예를 들면 이제 그 경제에 거품이 많다라는 측면이겠지만
사실 그런 그 뭘까요? 그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을 도외시한 그리고 자영업자를 공격하는 굉장히 그 뭘까 공격적인 콘텐츠였죠. 근데 몇 가지- 빵집을 공격한 건데 네네. 그래도 빵값이 비싸니까 빵집을 공격했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예. 된 그래서 거잖아요. 이번 기회에 이제 그 한번 돌아봐야 될 텐데 한국의 빵값이 비싼 건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몇 가지 그래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계속 망하고 있어요. 그럼 보이세요? 자영업자 비중이 한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이 이정우 정책실장이 한국의 노동자들은 3분의 1은 자영업자고 3분의 1은 정규직이고 3분의 1은 비정규직이다. 지금 그렇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자영업자가 많이 줄었죠. 자영업자 줄은 거 보시면 빨간색이 자영업자 비중인데요. 자영업자 비중이죠. 네, 거의 30%에서 지금 한 20%까지 줄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한 28%까지 네네. 갔다가 지금 20% 이하로 줄어든 거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 이제 무급 자영업 종사자, 그러니까 가족들이 자영업 그 아버지나 뭐 어머니가 하시는 자영업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3분의 1이 한때는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맞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취업자가 한 3천만 명 되죠. 네네. 5천만 인구 중에서 그 중에 자영업자가 아마 한 지금 이 기준대로라면 600만 명 정도 네, 된다. 600만 명 지금 예, 보시면 되는 이제 거예요. 지금도 그죠? 2024년 기준으로 560만 명 정도 되네요. 근데 제 기억이 맞다면 그 중에 한 500만 명은 직원이 없는 혼자서 네네, 하는 무급 자영업자. 자영업자. 예, 그 뒤에 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은데 자영업자 비중이 줄었다는 건 자영업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들다. 이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일용직으로 아니면 식당에서 하는 뭐 이른바 알바로 많이 옮겨갔죠. 그래서 그 얘기는 많이 나왔는데 한국에서 자영업자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자영업자 힘든데 이 슈카월드 한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몇 손가락 했던 유튜버라는 분이 자영업자들을 공격한 거죠. 근데 그래서 빵값이 비쌌다면서요. 네네. 빵값이 왜 비싸다고 얘기하셨어요? 빵값 이야기부터 할까요? 예. 네네. 이 보시면 이제 이 국제 밀값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저렇게 뭐 어려우신 거는 빵값을 못 올려서 어려우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드는데 빵값은 또 비싸. 이런 이제 그렇죠. 모순적인 생각이 네네. 드는데. 일단은 한국의 그 빵집은 이 파리바게뜨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SPC가 거의 그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파리바게뜨 장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빵집이 다 망했죠. 망해서 독립빵집들이 자생할 수 없는 환경이 됐고 파리바게뜨가 장악하면서 파리바게뜨는 또 이 프랜차이즈잖아요. 본사의 매출이 대부분 또 돌려보내야 되는 그리고 사실 이 생지라든가 뭐 주요 원재료들을 다 본사에서 납품받아서 본사에 다시 올려보내기 때문에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약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독립빵집들이 대부분 다 이 파리바게뜨와 뚜레쥬 CJ 계열사죠. 두 군데 거의 다 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빵집이 많이 망했고 독립빵집들의 수익 구조가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태. 그렇기 때문에 빵값이 계속 올라 있는 상태인 거죠. 몇 가지만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그러니까 마진이 박해서 마진이 박해다. 마진이 박해서 네네. 빵값을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다. 네네. 이런 그리고 뜻이네요. 또 보면 그런데 보면 그 원재료 가격은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직후에 밀가루 가격이 급격히 올랐다가 네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인데요. 네네네. 밀가루 가격이 그림 급격히 올랐다가 보여주시죠.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밀가루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빵값은 내리지 않느냐라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독립 빵집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프랜차이즈 가맹 그 본사가 이 생지 가격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내리지 않고 여전히 독립 빵집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밀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이 빵집 주인들 그러니까 사실 네네. 프랜차이즈 업주들이죠. 네네. 이분들은 실제로는 원가가 줄어들지 네, 원가가 줄어들지 않았다. 않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냐하면 하시는 거잖아요. 밀을 직접 그 프랜차이즈 예를 들면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점주들은 밀을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이 생지를 만들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내려보내는데 그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가격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본사는 돈을 많이 벌어요? 본사는 프랜차이즈 그 이 차익을 본사 챙기면서 그 가맹 점주들한테 보내지 않는 거죠. 그럼 SPC 같은 데는 돈을 많이 벌었다. 네네네. 이런 네, 이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때는 밀 가격이 뭐 거의 톤당 $10,000까지 갔는데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현장에서 생지 가격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그림 보시면 이제 그 2000년과 비교한 건데요. 이 지난 25년 동안 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올랐다가 네네네. 이 줄어들었는데 밀가격이 크게 줄지 그렇고. 않았던 모습이 예. 있습니다. 지금 빵 시장을 좀 살펴볼까요? 네네네. 빵은 그러면 대부분 프랜차이즈라는 말씀이신가요? 한국의 빵 시장은 이 특히 이제 예를 우리가 그 혹시 해외 여행 가시 보시면 동네 빵집들이 굉장히 많고 동네 빵집들이 줄 서서 먹는 그 동네마다 이제 특색 있는 빵집들이 많은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한국이 이게 2022년 기준인데 프랜차이즈 빵집이 거의 그 30%를 3분의 1씩 차지하고 있는 거죠. 동네 빵집은 또 3분의 1. 3.77 저 숫자가 3.7조 원이라는 3.7조 원입니다. 건가요? 아, 매출액이 네네. 3조 7천억 원 네네. 프랜차이즈 빵집. 네네. 양산빵이 이게 마트에서 양산빵은 파는 동네 포장된 이제 빵? 슈퍼에서 파는 그 슈퍼에서 마트에서 파는 이제 파는 뭐 편의점이나 동네 슈퍼에서 파는 이제 포장된 빵 있잖아요. 그런 빵들. 그것도 꽤 크네요. 네, 4조 원 그러니까 가까이 그러니까 되네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전히 이게 많이 줄어서 네. 사람들이 많이 이제 맞아요. 프랜차이즈나 동네 빵집에 사면서 이제 양산빵이 많이 줄었죠. 옛날에 양산빵이 대부분이었는데 옛날에는 뭐 삼립빵 뭐 이런 거 이제 여전히 이 삼립빵과 양산빵에서도 파리바게뜨, 파리크라상 비중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그렇구나. 기타 빵집이 그러면 기타 빵집은 동네 동네 빵집인데 빵집. 동네 빵집이 이제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죠. 줄었는데 이 빵집들 역시 이제 그 프랜차이즈 빵집들의 그 가격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전체 빵 시장 규모는 늘고 있나요? 빵 줄고 시장 있나요? 규모는 유지되고 있나요? 늘었는데 이제 이게 빵 시장 자체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빵을 많이 먹잖아요, 사람들이. 어, 전에 빵을- 비해서 예, 쌀 빵을- 밥보다 빵을 예, 많이 먹어요. 굉장히 밥보다 많이 먹고 그리고 특히 20대 30대 자. 여성들이 빵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처음에 제 질문에도 답은 아직 안 하셨는데 빵값이 진짜로 비싸냐? 네네. 비싼 이유를 지금 말씀 주셨는데 진짜 비싸요? 그 가격에 그 네네. 지수가 있나요? 그것도 제가 그림을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빵값의 물가 지수를 이게 이제 소비자원에서 비교한 그림인데요. 한국, 일본, 미국, 프랑스를 비교해 보면 2020년 한국 기준으로 한국이 가장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30% 가까이 올랐고 2020년 기준으로 네네. 3년 동안이네요. 네, 2023 3년 동안 30%가 올랐고요. 이게 아까 보셨다시피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이후로 빵값은 밀가루가 낮아졌지만 빵값은 낮아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보시면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프랑스 다도 올랐지만 한국이 가장 많이 파란색 메뉴에 파란색이 네네. 우리나라, 네. 그 다음에 연두색이 미국, 네, 그런 빨간색이 거네요. 일본, 빨간색이 일본. 노란색이 프랑스인데요. 그러니까 전 많이 세계에서 오르긴 그 했네. 빵값이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제품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빵이? 다른 우리나라 안에서. 네. 우리나라 안에서 다른 제품. 그렇죠.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 보시면 이 노란색이 다른 가공식품이고요. 빵값이 이제 파란색이 가공식품. 예, 파란색이 가공식품이고 노란 그 주황색이 주황색이? 빵값인데 한국은 빵값이 특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 다들 요즘 그 프랜차이즈나 빵집 가서 몇 개만 골라도 한 10,000원이 넘거나 두세 개만 골라도 뭐 2, 3만 원 되는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한국, 미국이고요. 일본 보시면 일본이나 프랑스도 많이 올랐지만 특히 한국이 가장 많이 전 세계 다른 가공식품이라고 뭐 빵 말고 다른 네네 슈퍼에 어떤 사는 것들이죠? 그 뭐 라면이나 라면이나 뭐 그 만두나 다른 그 이 레토르 식품 네. 모든 다 더한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 대비 한국이 특히 빵값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다. 네네. 근데 그러면 아까 원가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숫자로 나오나요? 실제로 빵값 중에 원가가 네네. 얼마나 되는지. 또 좀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 그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이 한국이 특히 그 원가 비중이 높아서 뒤에 다시 그림이 있을 텐데 이 프랜차이즈 비중이 높기 때문에 프랜차이즈에서 대부분을 그 이 원가를 책정하고 있고 이 가맹점들은 결국 인건비를 줄이거나 아니면 그 결국 한국은 또 특히 부동산 임대료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빵값에 결국 빵값을 유지하려면 빵값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지하려면 결국 그 인건비를 줄이거나 가맹점주의 수익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 그림 보시면 이제 생산 단가 대비 국내 판매 단가 보시면 이 생산 단가가 또 이미 굉장히 높게 측정돼 있어서 결국 본사에서 내려보내는 단가 자체 굉장히 높아서 가맹점주들이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하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한국의 그 이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퇴직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데가 뭐 이 통닭집
네. 편의점하고 그 다음에 또 빵집인데 네. 보시면 통닭집은 그나마 이윤이 높지만 이 빵집이 굉장히 이윤이 박한 그런 구조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 진짜 이거 보니까 식빵 같은 건 거의 남는 게 없는데요? 네네. 혹시 이 그림 한번 다시 보여주시죠. 이 보시면 이제 양산빵과 베이커리 빵. 양산빵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서 바로 이제 그 편의점으로 가는 빵이고요. 베이커리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제과점 사는 빵들인데 네. 실제로 이제 그 재료비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노무비나 뭐 제조 금비 특히 또 판매 관리비가 또 본사에 올려보내는 비중이 아, 본사에 보내는 건가요? 네. 아, 이게 뭐 좀 뭐 광고하거나 뭐 이런 데 네네. 쓰이는 그리고 걸로. 프랜차이즈 가맹비 아, 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맹비, 판매 관리비를 더하면 실제로 이 영업점에서 남길 수 있는 이윤이라는 게 노무비와 적정 이윤 3%밖에 되지 않죠. 지금 위에가 양산빵이고 아래가 베이커리인데 그럼 네네. 위에 양산빵이라는 것은 요거는 동네 빵집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그냥 이제 네네. 일반적인 그건 이제 그 제과점, 제 베이커리 브랜드, 그러니까 네, 브랜드 슈퍼마켓에 이렇게 샨이나 이제 삼립이나 뭐 거기도 대부분 다 이제 그 SPC 계열사들이죠. 거기는 재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래 베이커리에 비해서 높네요. 네네, 그렇죠. 제과점에 예, 비해서. 거기는 바로 공장에서 직영으로 납품할 네. 테니까요. 근데 이제 판매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낮고 28%인데 네. 아래 베이커리를 보면 네. 재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31%. 상대적으로 낮지만 이게 이제 결국 동네마다 있는 동네 빵집들의 납품을 보내주고 동네 빵집들이 거기서 이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 재료비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판매 관리비는 45%로 굉장히 높네요. 네, 그 판매 동네 관리비라는 게 광고, 마케팅, 그다음에 이 브랜드 수수료, 그다음에 본사 올려보내는 이제 가맹비 등이 포함된 건데 이게 무려 42%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동네 영업점에서 남길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빵을 그 팔아도 실제 가져가는 그 평균 비용이 200만 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200만 원도 안 돼요, 진짜 평균적으로. 이 그림 보시죠. 이 그림 다음 그림에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월 평균 이익이 2,100 맨 아래 보시면 2,100만 원 정도 돼도 모든 걸 알게 되네. 네. 그러니까 아마 빵집 창업하시는 분들 이거 그림 보시면 좋을 텐데요. 네. 월 평균 이제 그 매출 다 빼고 하루 매출이 하루에 200만 원이라고 가정한 거네요. 네네. 200만 원이면 월 6천만 원이 되겠죠. 네. 6천만 원이 되는데 월 200만 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월 평균 순이익이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비용을 다 빼고 나면 35% 마진 가정이라는 거는 네네. 이 앞에 있던 그 베이커리의 그 여러 가지 영업과 네네. 관련 비용 다 빼면은 네네. 재료비 그 빵 매출 대비 네네. 이익이 35% 정도, 3분의 1 정도 난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가정했을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와 제빵사 월급, 알바생 인건비, 뭐 공과금 등을 빼고 나면 이제 실제로 가맹 주인이 가져가는 비용이 230에 370만 원이란 건데 이건 보통 한 사람 노동자 인건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최근에 보면 가맹 점주들이 직접 이 제빵 자격사를 따가지고 직접 그 빵을 굽기도 하고 물론 본사에서 내려오는 걸 다시 굽는 거지만 그런데도 이게 이익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슈카 월드의 그 동영상을 보고 난리 났던 건 와 이렇게 그 제빵 그 베이커리 동네 빵집들도 다 망해가고 있는데 3,000원짜리 빵을 사실은 990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프레임의 왜곡이거나 사실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누가 이익을 챙기는가 사실 빵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빵을 비싸게 먹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치면 한국의 빵 이 높은 가격은 중간 유통 단계의 문제인데 이걸 동네 빵집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해서 여러분 빵을 비싸게 만들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 990원에 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동네 이 자영업자들의 거의 이 자영업자들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행동이었던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 아닌 경우에도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프랜차이즈 아닌 경우는 이제 그게 또 그 생지라는 게 유통 비용이 또 많기 때문에 실제 그 비용을 많이 맞추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생지를 사왔을 경우에는 마진율이 35% 정도로 가정을 해야 한다. 독립빵집을 네네. 하더라도 네.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본부에 이것저것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35%밖에 네. 안 되고 네. 그래서 월 평균 그리고 사실 실제 동네 빵집 주인한테 들어오는 돈은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네네.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네 빵집들이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동네 빵집들 여전히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우리 대표 성심당이나 이성당이나 이제 그 브랜드가 강력한 동네 빵집들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 빵집들이 생지를 이 프랜차이즈 사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직접 빵을 굽는 빵집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죠. 그래서 그 빵집들 여전히 이익을 내는 빵집이 동네 군데군데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이제 자체로 빵 굽는 빵집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이제 그 종속이 돼 있기 때문에 마진율이 굉장히 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지 사오지 않고 직접 굽는 경우는 마진율이 높을 수 있는데 네. 그건 또 위험하죠. 직접 반죽하고 뭐 이렇게 뭐 부풀려 가지고 2, 3일 기다려서 빵을 이 만드는 이스트 불편을 만드는 그런 빵집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죠. 우리 동네에 여전히 그렇게 하는 빵집이 있는데 네. 그 제빵사를 한 5명을 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그분들 아마 제빵사 인건비 굉장히 높을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파리바게뜨나 이 뚜레쥬르 같은 데는 제빵사를 1명이나 0명으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거의 반제품 상태로 와서 그걸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 가공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비용비 구조가 크지 않거나 오븐에다 살짝 넣어서 정확하게 굽기만 하면 정확하게 시간 맞춰 꺼내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국의 빵집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동네 빵집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어떤 형태의 중앙 집중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빵집의 그 유통 구조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 이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처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빵값이 식빵이나 뭐 크루아상이나 베이글이 안타깝게도 한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빵을 비싸게 먹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바게트 같은 빵도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비싸고요, 일본보다 더 비싸고요. 물론 이제 아까 봉지빵들은 일본이 더 비싸지만 이 베이커리 빵들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라는 불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카월드가 빵값이 비싸다. 우리는 3분의 1의 빵을 만들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 부분은 아까 보셨다시피 실제 유통 비용이라든가 중간 마진이라든가 중간 유통 구조에 대한 비용들, 그다음에 이 부동산 비용, 그다음에 인건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실제로 빵의 원가라는 거 굉장히 쌀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분노하고 결국은 슈카월드도 사과 방송을 내고 결국 자영업자를 공격하는 의도 아니었다,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일단락된 상태입니다. 그게 또 그리고 나라마다 빵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더라고요. 프랑스나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빵이 주식이라서 네. 빵을 다양하게 뭐 이렇게 크림빵 이런 거 많이 만드는 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네네. 빵은 베이글이나 네네. 아니면은 바게트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그래서 개념이 달라요. 바게트와 페스트리가 다르다고 하죠. 페스트리 이제 달달한 게 페스트리고 바게트는 그야말로 우리 밥처럼 네. 아주 설탕 없는 그냥 막 부숴 먹는 그냥 밀가루 반죽 형태의 그런 빵이죠. 그건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싸고 막 구워서 동네마다 이렇게 바삭바삭한 막 구운 빵을 사서 먹는 그런 문화가 있죠. 근데 한국은 베이커리 자체도 비싸고 바게트도 비싼,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유통구조가 왜곡돼 있어서 이 슈카월드의 문제식도 빵값이 이렇게 비쌀 이유가 없다. 한국은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 중속이 돼서 빵값이 유통 마진이 비싼가라는 문제식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부분, 이 유통구조 문제는 한번 또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다만 자영업자분들의 문제가 아니다. 네네. 프랜차이즈 본부가 많이 가져간다. 지금 네네. 그걸 지적하신 거죠. 네네. 또는 뭐 부동산 소유자들 많이 가져가는 걸 수도 있고요. 지하철역에 천원빵집 있는 거는 뭐예요? 근데 천원빵집은 이게 좀 다른 게 사실 이 왜곡된 빵집 구조를 또 이렇게 틈새 시장을 찾은 건데요. 이제 그래서 빵을 사실 아까 슈카월드처럼 빵의 단가 자체는 낮잖아요. 낮은데 이게 파리바게뜨 같은 걸 통하지 않고 빵을 만들어 대량으로 박스에 해가지고 이 지하철에 지하철역에 매장 같은데 사장님 미쳤어요 하는 그런 가게도 있잖아요. 맞아요. 비어있는 임대료, 비어있는 창고 정리, 뭐 떨이 창고 판매 이런 정리인데 거 하는 거의 낮은 가격에 임대료 없는 데 들어가서 그게 일종의 팝업 스토어. 맞아. 2달 동안 반짝하면서 이렇게 1,000원짜리 빵들을 대량 납품하는데 그 빵들은 이제 뭐 와라 구워가지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이 수도권을 납품하면서 이제 싸게 대량을 납품하는 그런 구조. 대량 한꺼번에 많이 납품하면서 싸게 납품하는 거군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임대료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델이라는 임대료가 없기 거죠. 때문에 가능하다. 사실 그걸 보면 이제 이
한국의 높은 빵값은 결국 높은 임대료 때문에 부풀려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얘기 잠깐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나요? 네. 네, 세제 개편안이 나왔는데 네네. 고가 채무 많다고 언론에 네. 많이 등장했는데 네. 이정환 대표님 말씀으로는 뭐 채무 비율이 너무 낮아도 문제일 수도 있다. 뭐 네네. 이런 말씀도 네네네.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그래프 쭉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증세 기조였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이제 감세를 세게 했죠. 세게 네. 했고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갑자기 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윤석열의 감세가 한 1,000조 원 정도 부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 네. 나오죠. 보시면 이 그림 보시면 뒤에 연두색 부분이 이제 조세 분담률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건 이제 그 한국은행과 나라살림연구소 추산입니다. 네. 늘어난다고 하지만 여전히 늘어나지 않는다. 이게 보시면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부 이전보다 조세 분담률이 낮은 상태잖아요. 네. 이걸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얼마나 나라 살림 망쳐놨는가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이걸 이제 세금을 마구 깎아줘 가지고 국가 재정으로 펑크를 내놓고 정부에 바뀌었지만 이걸 이 회복하는데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그래서 이 펑크된 상태에서 바닥난 상태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걸 이제 나라 살림이 그 바닥난 상태에서 이제 그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어려운 과제를 맡게 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채무 비율이 낮아도 문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채무 비율 너무 낮아도 문제다. 낮아도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당연히 낮게 가져가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50%가 넘어가는 그런 상태라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장하준 교수 같은 분들은 국가가 충분히 뭐 채무비를 높이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근데 그 낮아도 문제라는 말 안에 이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네. 지금처럼 감세를 해놨는데 맞아요. 지출을 그 감세에 말입니다. 맞춰서 지출을 확 낮아도 줄일 문제라는 경우에 건 아니지만 그 사실은 이제 외국 그 OECD의 IMF 기준은 6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건데 한국은 이제 49%에서 50%를 넘나드는 상황이라서 50%에 60%까지 아직 충분히 캐파가 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이 국가 채무를 좀 늘려가면서 확장 재정을 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그 보수 경제지들이나 아니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굉장히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채무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지출을 크게 줄일 경우에 그러면 미래를 위한 AI에 대한 투자도 할 수 없고 방금 소장님 말씀이 그 말씀이라면 이제 사실 이제 그 국가 채무 비율이 높다고 해서 이걸 과연 낮춰야 되느냐. 물론 이제 이게 60%까지 IMF 비율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높아지면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닌데다가 게다가 한국은 또 이렇게 이 대외 무역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또 외국인들이 국채를 보유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 여전히 한국은 그 재정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복지 지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좀 늘려야 되는 그런 수요가 있죠. 그 채무 비율 너무 낮아도 문제인 건 한국은 현재 이 정해진 기준이 없지만 이게 60%까지는 충분히 늘릴 캐파가 있다고 여지가 있다. 네네. 그 사이에 어쨌든 균형을 맞춰 가야 되겠네요. 네네.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될 네네. 상황이 올 수 있겠는데 이거는 또 어쨌든 이재명 정부한테 주어진 상당히 어려운 그렇지만 또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이후에도 계속 부담이 되는 거죠. 지금 이 감세해 놓은 게. 그렇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런 기대와 우려가 있을 텐데 사실 윤석열 정부는 사실 뭐 특별하게 국가 정책 철학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과감하게 이제 소비 쿠폰도 늘렸고 확장 정책 그다음에 이제 국가 채무를 아직 51%이기 때문에 10% 포인트 정도 높일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네. 보시면 이제 이 그림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한국은 이제 장기 저성장 국면에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성장 국면인데 보시면 조금 마이크 쪽으로 네. 얘기해 주세요. 파란색이 물가고요. 노란색이 경제 성장률인데 한국의 지난 80년 동안 경제 성장률이 물가 성장률을 밑도는 게 5년 이상 지속된 게 거의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보면 이제 물가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버는 돈보다 실제로 이제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GDP 성장은 이게 실질이기 때문에 네네. 물가 상승률은 반영된 거죠. 어쨌든 뭐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경제 성장률이 낮다는 건 상징적으로 의미는 네네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상황에서 성장한 거보다 물가가 올라서 까먹은 건 아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네. 이제 윤석열 정부는 감세와 그다음에 재정 지출 축소로 한국 경제를 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재명 정부 이걸 이제 더 확장 정책을 통해서 이걸 키우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굉장히 모험기도 하면서도 굉장히 한국 경제의 어떤 중요한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전승절 중국에서 그 초청을 막 이 외국 정상들을 했는데 김정은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의 푸틴이 다 가서 셋이 같이 손잡고 막루에 올라가서 그런 모습을 손잡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인지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 모시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요. 끝까지 라이브 시청해 주시고요. 이정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에 참여하시면 2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 하신 다음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번호 코드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채팅창에 복사한 코드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이제 채팅에 참여하시면 TTCO를 드립니다. 지금 참여하세요.